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차 미래 한국 리포트. 오늘 이 시간 사회를 맡은 김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SBS는 지난 2004년부터 깊이 있는 취재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해 왔습니다. 올해로 벌써 6번째를 맞이하는 미래 한국 리포트. 먼저 준비된 영상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4년 이래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진단하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왔던 SBS 미래 한국 리포트. 2004년 제1차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켜 국가 존립의 기본 문제를 논의했고 2005년 1월 제2차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일자리 감소를 경고하며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2005년 9월 제3차에서는 교육 불만, 교육 엑소더스의 원인을 분석하며 전 세계 인재가 모여드는 동방학습지구 건설을 촉구했고 2006년 제4차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과 행복의 조건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2007년 제5차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올해 제6차 미래 한국 리포트는 보다 근원적이고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문제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지구 온난, 바로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And that is to reclaim the ecological health of this planet. We are facing a global emergency. 한국도 전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가능성은 없는지. 지난 2001년부터 물은 생명이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온 SBS가 이제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네, 보신 대로 올해 미래 한국 리포트의 주제는 지구의 위기, 기후의 역습, 지구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먼저 하금열 SBS 대표이사 사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하금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함께해 주신 한승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수석 과학고문이신 로버트 와튼 박사님, 국제에너지기구의 피러보트 국장님, 그리고 맥켄지 앤 캠퍼니의 제리미 오펜하임 디렉터님을 비롯해 발표를 맡아주신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SBS는 그동안 5차례 미래 한국 리포트를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자리, 교육, 행복, 그리고 리더십 문제 등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뤄왔습니다. 올해는 그 시야를 넓혀서 당면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온실가스가 빚어낸 지구 온난화 문제는 선진국들이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결해 주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느꼈던 것처럼 올해는 유난히 덥고 긴 여름을 보냈습니다. 특히 추석이 지나서까지 수온주가 섭씨 30도를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물론이고 미래 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기후변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이에 따르는 위기를 꼭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 비전을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SBS가 마련한 녹색 한국을 위한 청사진에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에 앞서서 한승수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 연설을 맡아주신 로버트 워슨 IPCC 전 의장, 피터 부트 국제에너지 기구 국장, 제레미 오펜하이머 맥켄지사 기후변화 총책,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SBS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제6차 미래 한국 리포트 발표에 참석해서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SBS는 그동안 미래 한국 리포트를 통해서 고령화, 가족, 일자리, 교육 문제 등 국가적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미래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온 하금열 사장을 비롯한 SBS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기후의 역습, 지구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인류의 재앙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며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새로운 기후변화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한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인류 국가, 성숙한 세계 국가로 나아가는 데 저탄소 녹색 성장은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또한 국가 간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회의는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는 데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 한국 리포트를 준비해온 SBS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또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의 파차우리 우장께서도 이번 미래 한국 리포트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화석 연료에 의한 경제 성장은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모든 과학자들이 증명을 한 사실이죠.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갖다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CEO들, 또 우리 시민단체,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SBS가 이 기후변화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또 세계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좀 형성해서 선도해 나가는 이런 것은 상당히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 글로벌 챌린지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리스폰스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et us say you were to use renewable energy on a larger scale. 여러분들이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대규모로 늘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를 줄이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성장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또한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한국 리포트는 완전히 달라진 미래를 보여주는 우리의 창이 되어줄 것이며 한국의 미래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가 지속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미래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고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발표에는 SBS 미래부 조윤중 부장, 박진원 차장, 그리고 이정혜 기자가 맡겠습니다. 또 로버트 왓슨 전 IPCC 의장, 피터 보트 국제에너지기구 지속가능에너지정책국장, 제레미 오펜하임 맥켄젠 컴퍼니 기후변화 대책 총괄 디렉터의 특별 연설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북극의 가을철 기온은 사상 최고 수준. 예년보다 무려 5도나 높아졌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해수면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위기는 지금 이 시각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 나이 46억 년, 오랜 세월 인류를 품어온 지구가 지금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발전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자연훼손, 과다한 화석연료 소비는 지구온난화라는 비용을 불러왔습니다. 무자비한 폭염,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전염병, 인간이 초래한 재앙은 고스란히 인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위기 앞에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클린 에너지를 개발하는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 석유 소비 세계 7위, 에너지 다소비 국가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지금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는데 저탄소 녹색 성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 country will have to cut back on its emissions. I think it'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Korea does it because Korea is a real leader in technology. People will look at what Korea is doing to see what the future looks like. So Korea will be extremely influential.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 혁명의 리더로 다시 태어나는 한국. 바로 6차 미래 한국 리포트가 꿈꾸는 가까운 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의 박진원입니다. 보신 대로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주변 환경을 돌보지 않는 우리 인류에 대한 기후의 역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SBS가 TNS에 의뢰해 우리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그 절반 이상이 그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위협할 요소를 복수로 응답해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89%가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심지어 실업이나 빈곤을 꼽은 사람보다도 많았습니다. 위험 요소 10가지 가운데 7가지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항목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이나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상재해로 발생한 피해 비용과 이를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을 합쳐서 모두 34조 원이 들었습니다. SBS TNS 조사에서도 5명 가운데 1명이 자연재해 피해를 경험한 일이 있다고 답해서 자연재해가 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하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기온의 상승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섭씨 0.74도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6개 주요 도시의 평균 기온은 같은 기간 1.5도나 올랐습니다. 도시화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온도가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는 오는 2100년 한반도의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섭씨 4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기온이 지금의 한 서귀포 정도의 온도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의 20%에서 30%가 멸종할 것이라는 생태학자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바닷물 온도가 높아져서 팽창하면서 세계 해수면은 매해 평균 1.82mm 정도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의 상승 속도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남해안은 1년에 3.4mm, 제주는 5.1mm씩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주는 지난 40년 사이에 무려 22cm나 해수면이 올랐습니다. 이제 지대가 낮고 갯벌이 많은 목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동국대에 의뢰해서 마련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지난 2002년 중부지방을 강타했던 루세급의 초대형 태풍이 목포를 강타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3m 정도의 해일이 일어서 해안선으로부터 12km 지점까지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해수면이 지금보다 10cm만 올라가면 1m 정도의 해일이 와도 같은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얼마나 키우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후의 역습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의 경우 특히 취약한 부분은 어디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로버트 왓슨 영국 틴들 연구소 디렉터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왓슨 박사는 그 유엔 산하 최고 기후변화 대책기구인 IPCC 의장을 역임한 기후변화 문제의 세계적 권위로 현재 영국 정부 부처의 수석 과학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닥터 왓슨. Good morning. We have a crisis.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위기 There is no 상황입니다. doubt that human activities are 인간의 changing the Earth's 활동이 climate. 지구의 기후에 and 영향을 future change 미치고 is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도 이런 변화가 Human 있을 induced 것입니다. climate change 인간이 is a serious 야기한 기후 environment, 변화는 development 환경적인 and 그리고 또 security 개발적인 issue 보안적인 affecting all 큰 developed 문제입니다. and developing 선진국 그리고 countries, 개도국 including 다 the 영향을 Republic 받고 of 있습니다. Korea. 그리고 물론 The 대한민국도 Earth's 영향을 climate has 받죠. and will continue to warm. 지구의 It has warmed over the 온도는 past 계속해서 100 올라갈 years. 것입니다. 지난 100년 The 동안도 temporal 계속해서 and spatial 올라왔습니다. patterns of precipitation 또한 have changed. 강우의 Sea 시기와 levels 장소도 have risen. 변했고 그리고 또 해수면도 non-polar glaciers are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The extent and 극지방 thickness of Arctic sea 이외의 ice in 빈하도 summer 녹고 are 있고 그리고 또 decreasing, 북극해의 and the frequency and 빙하도 녹고 intensity 있습니다. of many extreme 또 weather events have increased. 기후가 극심하게 changes in 많이 climate, 변해가고 있죠. especially 지금 warmer 기후가 regional 이렇게 temperatures, 변해가고 have 있고 그리고 already 또 affected 더운 biological 지역이 더욱더 systems 영향을 in many 받고 parts of the 있습니다. world. 그래서 많은 세계의 It is 생태계가 very 영향을 likely 받고 that 있는 most of the 상황입니다. observed warming of 지난 the past 50년 50 동안 years 지구 can be attributed 온난화는 to human 인간의 activities, 활동에 의한 increasing 것이다라고 할 수 absolute 있습니다. concentrations of 대기의 greenhouse gases 지구 온난화 due to the 가스 combustion 농도가 of 더 fossil fuels 올라갔습니다. and deforestation. 지금 화석 연료를 We 태우고 cannot 그리고 또 열대우림이 explain 파괴되었기 the observed 때문입니다. changes in the Earth's climate on natural 지구의 factors 기후가 alone. 변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적인 Projected changes in the 현상만은 atmospheric 아닙니다. concentrations of greenhouse gases 지구 are projected by 대기의 2100 온난화 가스가 to increase global mean 2100년도까지 surface 된다면은 temperatures 지금 by 지구의 1.1 지표면 to 온도가 6.4 1.1도에서 6.4도로 그 평균 온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우량도 변할 것입니다. 건조한 지역은 더욱더 건조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습한 지역은 더욱더 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구 해수면이 평균 50cm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또 폭염이라든지 홍수, 가뭄이라는 극심한 기후 현상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21세기 기후 변화는 지난 10,000년보다 더 극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도국 그리고 또 빈곤층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생산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개도국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미 아동들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국가에서 더욱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이 더욱더 부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서국가라든지 삼각주 지역이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백만 명이 거주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 말라리아에 대한 노출도 늘어날 것이고 댕기열에 대한 노출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열대 지방, 열대 지방에 있는 질병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많은 종들이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8억 5천만 명의 인구가 매일 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억 인구가 곤충에
의해서 질병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수자원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곤란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될까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유도하는 기후 변화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바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후 변화가 사회 경제, 생태계,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 계획 단계에 기후변화라는 쟁점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적정한 탄소 가격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기술적인 혁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술적인 옵션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으로 지구 온난화 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상업화 전 단계에 있는 저탄소 기술화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조만간 상업화시켜야 됩니다. 카본 캡처 스토리지, 미래의 바이오퓨얼 그리고 광전 변화 장치들이 그런 기술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가 협력을 해서 국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민간 분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감지랑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기후 변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국가 위기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책이 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취약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장기적 국제 형평성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극 지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가스를 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산업 전 수준에 비해서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묶자라는 이런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힘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선도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흥 경제 주체에 강한 메시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민간 분야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저탄소 기술을 국내에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수출 시장으로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내 정책을 통해서 민간 분야의 개발 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 R&D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저탄소 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고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건물과 차량의 에너지 효율성과 기준을 마련을 할 수 있으며 또 세금이나 규제 내지는 캡앤트레이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을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발전 분야에서 캡앤트레이드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를 유럽의 트레이딩 시스템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또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과 연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 변화를 대처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은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그리고 또 직업 창출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이 행동을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 기자 이정혜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한국의 현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부터 2006년까지 15년간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을 조사해 봤더니 OECD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절대량도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어냈을수록 그 면적을 넓게 한 지도입니다. 한국은 특히 70년대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CO2를 배출해서 세계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지구 온난화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성과지수라는 다소 생소한 지수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 점원워치가 각 나라의 기후정책 그리고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 등을 평가해서 기후변화 개선 정도를 산출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올해 평가 대상 56개 나라 가운데 51번째 최하위권입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세계 굴뚝으로 불리는 중국과 비교해도 11단계나 뒤집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후변화 대책의 근간이 되는 장기 생태 연구의 시작이 크게 늦었습니다. 10년 전에야 관련 조직을 만들고 5년 전에 국가 차원에서 연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를 계기로 생태 문제에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80년대 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국가 장기 생태 연구의 경우에 연구 기간을 10년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예산은 18%밖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취약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어떤 산업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사회 간접 시설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은 2100년까지의 세계 기온 변화를 예측한 일본의 자체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체 모델이 없어서 외국 모델에 우리의 상황을 대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 자체 모델 없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교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여파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영국 정부의 스턴 보고서입니다. 기후변화에 지금 대비하면 세계 GDP의 1%가 들지만 방치하면 세계 GDP의 5%에서 20%까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아직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분석은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물론이고 기업과 학계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국의 스턴 보고서는 2년에 걸친 이런 작업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환경부가 단독으로 이 스턴 팀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결과물이 얼마나 힘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It's absolutely clear that the whole of the economy and society are involved in this. That means that we have to have ministries of the economy and planning, however they're structured in any particular society and economy, they have to be involved directly. But in addition, because this is so international a phenomenon and requires cooperation across all sorts of areas, it means that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have to be involved in their international roles as well as in their domestic roles.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국제 무대로도 이어져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 무대에서 주도권이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 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때 우리 정부는 한국이 의무 감축국에 들지 않은 것을 성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멀리 내다보는 비전을 바탕으로 충분한 연구와 또 준비가 선행됐었다면 새로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유럽의 선진국과 일본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기업들은 매출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뒤늦게 뛰어든 중국도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구조 개선도 지연됐습니다. 우리의 산업구조는 CO2 다배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구조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GDP 상승이 에너지 소비와 정비례하는 구조인데요. 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도 GDP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진단과 조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피터 보트,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국장입니다. Dr. Boat. Good morning, everybody. My
안녕하십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이 어떠한 도전과 기회를 한국에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요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향후 25년간 훨씬 더 높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석탄의 경우는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량 측면에서 볼 때 석탄은 모든 기타 에너지원보다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력 이외의 현대 재생 에너지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겠으나 총량의 측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소규모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없다면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현재의 28기가톤 규모에서 2050년에는 62기가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온도는 5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G8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온실가스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배출량을 50%로 저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기온은 2에서 3도가량 상승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50년에는 62에서 14기가톤으로 방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EA는 이를 에너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주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에너지 효율성 3분의 1 정도 감소죠. 재생 에너지 5분의 1 정도, 탄소 포집과 저장 부문 역시 5분의 1, 그리고 발전 부분의 향상과 여기에는 원자력도 포함이 됩니다. 원자력을 제외하게 된다면 아마 이러한 방법은 더욱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에너지 효율성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좀 더 값이 비싼 활동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에너지를 이용해 왔는지 그 이력을 살펴보면 OECD 기타 국가들과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한국은 GDP를 창출하기 위해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훨씬 많은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에너지 과정에 더욱더 취약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이를 훨씬 확연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 OECD 평균은 한국의 수준보다 4배가량 높았습니다만 현재는 이것이 같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현재 한국 수준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이며 이 수준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추세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며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에너지의 소비 없이도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도 그렇습니다. 에너지 집적도를 같은 기간 동안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가 바로 에너지 효율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25개의 권고안을 제안했으며 선진 8개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IEA는 한국도 역시 이를 실천할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예가 나타나 있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건물을 위한 강화된 의무적인 코드를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패시브 에너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 디자인보다 60% 정도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을 하고 잠재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백열 전구의 사용을 잠재적으로 사용하고 중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권고안을 실천을 함으로써 한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조직과 또 수년에 걸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주 재미있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장 조윤중입니다. 기후변화의 거대한 위협 앞에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IT혁명으로 이어졌던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은 이제 그린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녹색 성장을 제시하면서 그린 혁명의 시대에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먼저 석유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석유 중독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덜 쓰기와 잘 쓰기 그리고 다른 것 쓰기가 있습니다. 제일 손쉬운 것이 덜 쓰는 것, 바로 절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 소비 대국으로 불리는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덜 쓰기 운동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잘 쓰기입니다. 맥킨지 앤 컴퍼니 분석에 따르면 건물과 제품의 연비 개선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쓰기 위한 기준의 마련과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것 쓰기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11%까지 높여서 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간 나라들을 생각하면 메워야 할 간격이 크기만 합니다. 정부 차원의 리더십과 기업들의 발상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크게 앞서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SBS TNS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신재생 에너지 요금이 화석 연료보다 비싸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용을 늘리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썼으면 하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압도적으로 많은 67%가 태양광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선진국들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유통업체 매장에는 지난 4월부터 발자국 표시가 새겨진 상품들이 진열되기 시작했다.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는지 알려주는 표시다. So customers were telling us they wanted to do something to cut their carbon footprint, but they didn't have the information to help them do that. So the carbon label is an attempt by us to give customers that information so that they can be empowered to make good decisions about the products and services they choose. 이런 탄소 정보는 생필품에만 붙는 게 아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을 사고 팔 때 전문가에게 의뢰해 집의 탄소 정보를 담은 자료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자료에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This is a home information pack introduced by the UK government last year. It includes things like an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which is an overall rating of how efficient a household is in terms of its energy consumption. It includes things like an inspection of lighting, heating, roof. 일본 정부는 2012년까지 CO2 배출 6% 감축을 목표로 시민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팀-6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2만 3천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 중이다. 최저 냉방 온도는 28도, 최고 난방 온도는 20도로 유지하고 수돗물을 꼭 잠그며 차량 공회전을 금지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더 나아가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고 빗물을 모아 밭을 가꾸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삼는 친환경 마을, 에코마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それまでエコっていう言葉は知ってはいたんですけど、自分たちで一体何ができる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までは考えたことがなくて、実際関わるようになって初めてすごく自分たちでも小さいことでも何か環境に役立てることができる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意識が変わったので。
기후변화 선진국에선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 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선택을 넘어 의무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환경 친화적 제품 시장이 바로 그린마켓입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12년부터 CO2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120g을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런 차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동차 업계는 연간 수천억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린마켓의 향방을 제대로 읽고 이익을 내야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린 제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환경 친화적 가전 제품을 쓸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보다 다소 비싸지더라도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64%나 됐습니다. 에너지 문제나 친환경 제품에 대해 예상보다 국민들의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로 기업들이나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질 개선은 우리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맥킨지 & 컴퍼니의 기후변화 대책 최고 책임자인 제레미 오펜하임 디렉터의 분석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스터 오펜하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향후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에 혁명이 있을 것입니다. 맥킨지에서는 이런 혁명을 탄소 생산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도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지만 동시에 비즈니스가 선도에 서가지고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의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탄소혁명도 많은 기회를 창출을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일부 비즈니스들은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설업계가 탄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계에서는 더 고부가 가치 직업들이 창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스마트 지로 카본 빌딩을 위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생겨날 것입니다. 앞으로 100개 이상의 지속 가능한 유틸리티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미 교통 분야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연소 엔진과 관련된 변화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자연의 시가가 매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태도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그린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했죠. 맥킨지에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경제 분석을 했습니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저희가 국제 탄소 저감 비용 곡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고 계시는 블록은 다양한 기술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코스트와 그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커브를 보시면은 실질적인 코스트 저감 효과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어떻게 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을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높게 지속이 된다라면은 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게 상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두 개의 큰 기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자동차. 입니다. 완전 배터리 모델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전기 자동차 쪽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대도시에서 이제 향후 10년 동안 전기 자동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다른 전기 저장 기기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IT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산업에 큰 기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태양열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의 시간에 그러니까 1990년대 이래의 태양열 산업이
벌써 시가총액이 1,000억 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열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더욱더 빠른 성장을 할 것이고 2020년이 된다면은 오늘에 비해서 전력 생산을 15배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익 면에서 1,500억 불을 창출을 하는 그런 산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화석 연료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도도 낮춰줄 것입니다. 한국 회사들은 이런 새로운 글로벌 마켓에서 승리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풍력과 관련돼서는 한국에 이미 건실한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첨단화된 터빈 파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열과 관련돼서 한국은 반도체 업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를 비교 우위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건설 업종도 강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회사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2개나 있죠. 그래서 향후 자동차,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저탄소 경제 체제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3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빠른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기술과 이노베이션 리더십과 관련돼서 빠른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회사들이 새로운 파트너십들을 구상을 해가지고 이런 새롭게 대두되는 시장에서 가치 사슬을 제대로 엮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3번째로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규제 환경이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저탄소 리더십을 위해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한 규제 환경이 필요합니다. 산업혁명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대두될 탄소혁명은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탄소 저감을 꾀해야 될 것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하려면 발상부터 전환해야 합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 회사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머지않아 배터리 회사가 아예 자동차를 만드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발상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례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경쟁사들을 제치고 세계 태양전지 업계 1위로 떠오른 독일 회사다. 2001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6년 동안 매출을 무려 540배나 늘렸다. 독일 중부 타라임에 위치한 공장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가동되고 있지만 주문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올해는 물론 내년도 생산 주문까지 다 찼다. Für Q-Cells ist es sehr, sehr wichtig, in Forschung und Entwicklung zu investieren, wettbewerbsfähig zu bleiben. Haben wir auch kontinuierlich versucht, die Prozesse, die Technologie und die Produkte zu verbessern. 기후 변화라는 지구촌의 위기가 이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 운송 산업.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영국의 이 운송업체는 차량 연료를 모두 LPG로 바꾸고 직원들에게 연료를 덜 쓰는 운전 기술을 가르쳤다. 탄소 배출량은 획기적으로 줄었고 비용 절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회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운행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탄소까지 책임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탄소 삭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운행 중에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지구상에서 없앴다. 이런 노력으로 탄소 중립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Normally for companies, their courier deliveries accounts for 10-15% of their total carbon footprint. The fact that they use a carbon neutral company to make their deliveries helps them reduce their carbon footprint by that 10-15%. 온실가스 배출은 이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온난화가 가져온 세계 시장의 구조 변화를 외면하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If they fail to adapt to the carbon price and build it into their strategy, they will go out of business because their competitors who have planned and have decided when to buy and when to invest will have an economic advantage and will leave them standing.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자본 시장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In terms of the market value, so
2004 it didn't exist. By last year it was $64 billion. This year we expect it to be in the order of $150 billion. Probably the more conservative estimates that I've seen is that the total market size by 2020 will be $3 trillion.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가 미래 세계 경제의 승자와 패자 기업을 가를 가늠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SBS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책처럼 당장 성과가 나타나기 힘든 장기 과제의 경우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문제 해결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지를 공동의 목표를 향해 결집시키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CO2 감축을 위해 힘써야 할 주체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바로 정부를 꼽았습니다. 현재 총리 산하의 기후변화 대책단이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실행기구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CO2 감축 목표를 제시할 때입니다. 전 세계를 뒤엎을 그린 물결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CO2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에너지 독립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다 과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린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청사진 제시와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를 기회로 삼은 선진국 정부들은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녹색 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기업들에게 제시하고 특히 초기 단계에서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이나 보조금 등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넷째, 정부가 관련 시장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와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 일관된 가격 신호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룰을 제시함으로써 그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후 변화와 관련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중립적인 연구기관이 설립돼야 합니다. 환경 선진국은 이미 이런 연구소들이 주축이 돼서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균형적인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난화 문제는 자칫 매우 중요하지만 당장은 시급하지 않은 또는 심각하긴 하지만 멀고 먼 나라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지구온난화와 또 그에 대응한 녹색혁명은 더 이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 거대한 국제 조류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녹색 성장과 녹색혁명이 지금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초대형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또 하나의 돌파구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제6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박재원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께서 정부의 정책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현주소와 대책을 진단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SBS 미래한국 리포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 정책의 시급성과 나아가 방향을 제시해 준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으로 제시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실천 방안으로 지난 9월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등 후속 대책을 제시했고 앞으로 에너지 환경 분야는 물론 교통과 건물, 더 나아가 국토해양 전반에 대한 대책도 차례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특히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를 줄이도록 생활 양식 전반에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에는 정부보다도 어쩌면 SBS와 같은 언론의 역할이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금융위기가 초미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등의 불보다도 어쩌면 소리 없이 다가오는 기후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나아가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서 오히려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그런 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도이체방크의 보고서를 보면 녹색 산업의 투자 규모는 2050년까지 45조 달러, 이것은 현재 세계 경제 규모에 육박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경제 위기가 녹색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반도체에 투자할 때 선진국보다도 20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는 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녹색 기술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약 5년, 길어야 10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산업, 교통, 건물 등 전 영역에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11%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11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약 95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연료 등에 정부와 민간이 모두 7조 9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한편으로 기업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앞으로 소득에 지금 매기고 있는 세금, earning tax를 탄소 배출량에 매기는 세금, burning tax로 점차 전환을 해서 기업에 주는 부담은 중립적으로 해나간다면 이런 우려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고서 말미에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부처와 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는 녹색 성장 관련 분야의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갖추고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에 이어서 영국도 최근 기후 에너지부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프랑스는 국토계획부 등을 통해서 종합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응해서 저희도 강력한 녹색 성장 추진 체계를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차기 미국 대통령이 수행할 그 2대 핵심 과제로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녹색 대책 수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변화하는 세상을 맞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께서도 함께 흔쾌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길에 제가 경차를 타고 왔습니다. 한 넉 달 전부터 경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비좁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만 지금은 불편함을 별로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이용해 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미래한국 리포터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SBS는 오늘 발표회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미래한국 리포트 홈페이지에 나의 의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제6차 미래한국 리포트 내용을 담은 보고서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후의 역습
지구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1시간 동안 함께한 제6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BS는 앞으로도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언론으로서 그 노력과 책임을 성실하게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